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더라고요. 비도 내리고 지금 비가 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우박 같기도 합니다. 좀 연휴에서 놀러 가셨던 분들 조심스럽게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걱정이 많거든요. 지금 하루가 멀다고 3,000포인트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무슨 그 고지전 같아요. 옛날에 무슨 영화 고지전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누가 먹고 하루는 상방이 먹고 하루는 하방이 먹고 숏이 먹고 롱이 먹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피곤한 하루들의 연속인데요. 물론 우리 24일 차트에서는 여전히 매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기간 조정이 옆으로 계속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기간 조정이 좀 길었던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부터 추세 하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또 항상 그 국채금리 1.5% 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올 거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가 된 건데요. 국채금리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 때, 미 국채 10년물 금리 얘기하지 않을 때 작년에 누구보다도 먼저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출렁거림을 예상했던 저의 입장, 또 우리 24시 클럽의 분석을 기다렸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요게 이제 10분 봉으로 바라본 건데요. 정말 진짜 지치죠. 올랐다 내렸다 계속 이런 모습으로 또 하방으로 이제 마무리되다 보니까 연휴 내내 찝찝해가지고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하면서. 아무튼 하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딱 요 두 단어 요 기사 내용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부담과 홍콩 거래세 요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연준이 우리 편이 아니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그냥 방치해주네.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눌러준다고 하지 않았냐. 양적 완화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방치하시네요. 추구 전략 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또 각국의 이 부채를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미국도 헬리콥터맨 제2의 버냉키죠. 파월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계속 찍어내서 돈을 뿌려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각국이 다 그랬습니다. 홍콩도 마찬가지겠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래 부채를 그렇게 발행해내니까 각국의 정부가 이제 슬슬 세금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네. 그래요.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테이퍼링은 그 유식해 보이는 말로 그냥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구 전략, 부채 발행하고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썼던 거 이제 서서히 걷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추구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추구 전략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고 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요걸 우려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요것 때문에 크게 시장에 밀렸던 것이고 홍콩 거래세 그게 뭐라고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홍콩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큰가? 왜 이렇게 밀리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홍콩 거래세 얘기 나오면서 미 국채 수익률까지 튀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추구 전략.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금리의 결정 이제 제가 백과사전에서 떼가지고 왔습니다. 금리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 시장 금리가 튀니까 금리의 결정에 대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또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씩 우리가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되겠죠. 지금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자고요.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하여 이제 패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화 정책을 통하여
금리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돈의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한다.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금융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죠. 지금 미국 패드가 진행하고 있는 국채 매입, 요거를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안 해줘, 연준이? 패드가 국채 매입을 안 해줘? 이제 우리 편이 아닌가? 추구 전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금리가 갑자기 시장 금리가 튀어버리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은, 자,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장 금리가 같이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중앙은행이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시장 금리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물가와 시장 금리의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앙은행을 해나가는 건데, 최근에 금리가 튄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유가가 무섭게 치고 나가요. 코로나 이전 $60 수준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분이 만들어졌던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돈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주봉인데 진짜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아주 무섭게 원자재 가격인 동의 가격이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이렇게 튄 것 또한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물가가 치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같이 쳤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너무 갑작스럽게 쳤다는 거죠. 연준은 분명히 국채 매입을 해주면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연준이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일부 투기적인 자금들의 힘빨에 의해서 올라간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 빠르게 올라간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채권 수익률에 발작 현상이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감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참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들 이상하게 반응을 하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여기에 있어요. S&P 500의 배당 수익의 평균치가 1.5이란 말이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더 안전한 채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5%가 넘어가게 되면 S&P 500의 배당 수익보다 좋으니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덩어리가 큰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권이 더 매력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요소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답은 연준이 이 채권의 수익률을 눌러주게 되면 얘기는 또 달라지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발생했던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최근에 채권 수익률의 발작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움직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소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산이라는 거죠. 현재 지금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기대감으로. 실질보다는, 실제 수요나 경기가 회복해가지고 올라간 것보다는 이렇게 될 것이야라는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약간의 투기적 자금들의 베팅도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고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자, 한번 보자고요.
파월이 완전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요. 파월 의장이 최근에 미 의회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금리 인상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완전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년에도 계속 완전 고용으로 복귀 쉽지 않다. 왜 이 완전 고용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파월 의장은. 여러분들 진짜 인플레이션은 뭔가요? 노빠꾸, 백도를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뭐죠? 임금이에요. 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진짜라는 거죠. 고용이 다 회복되고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넘쳐나. 임금 인상 해줄게. 이렇게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을 파월은 완전 고용과 그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업률을 보시게 되면요. 6.3%예요. 파월은 4% 미만 구간 정도까지 왔을 때 완전 고용을 이야기하는데요. 페드는요. 4% 미만. 지금 6.3% 구간이니까 6.3% 구간이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요. 또 4% 미만으로 실업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3년 이내에 금리 인상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현재 국채가 튄 것을 연준이 눌러줄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고 채권의 발작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연준은 묵인할 거예요. 모른 척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거든요. 완전 고용까지 달성했고 그러면 연준은 모른 척하고 금리 인상을 유도해낼 거예요. 중앙은행이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준은 이것을 누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다시 안정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답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방식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들. 과거에 했던 거잖아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미 국채 5년물 수익률도 튀고 있어. 3년물도 튀고 있고, 이 사람아. 시간적인 부분을 두면서 조율을 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가장 초강수라고 할 수 있는 YCC도 있습니다. 일부 커브 컨트롤.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한 건데 정말 이 기자분 글 잘 쓰시더라고요. 일각에서는 파월이 YCC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일부 커브 컨트롤. 근데 이 YCC는 굉장히 센 건데요. YCC는 장기물 금리가 특정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적극 매수매도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수단이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진짜 법으로 만들어내는 요소도 될 수 있죠, 이게. 아무튼 YCC 카드도 있고 연준은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연준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키는 연준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재미난 걸 한번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 그 투자자들에게 이제 서한을 보내시는데 채권 투자자들은 암울한 구간을 직면할 수가 있다. 암울한 구간과 대면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채권 투자자들은. 근데 그 말미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코 미국의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저는 어떤 속담으로 다가오냐면요. 주식 격언으로 다가왔냐면요. 바로 요 격언으로 다가왔습니다. Don't fight the Fed. 연준에 대항하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on't fight the Fed. 연준이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기에 괜히 휩쓸려가지고 저류의 매수의 기회를
날리지 말란 얘기예요. 파월이 아니라잖아요. 파월 의장이 의회 나와서 아니라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고용과 이번에 파월 의장의 하원에서의 내용인데요. 고용과 인플레 목표를 충족할 때까지 패드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인플레이션 지금 증가요. 뭐 여기서 2% 이상 치고 나가면 연준이 이제 서서히 그 추구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도 같이 가야 된다고요? 완전 고용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얘기도 잠깐 할게요. 홍콩 거래세액이 이제 또 얘기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시장에서 또 불안했던 요소는 또 이거였죠. 앨런 재무장관이 자본소득세 인상에 대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요거랑 맞물리면서 미국도 이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추구 전략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이 발생해 가지고 시장에서 요동을 쳤는데 시장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나서 판단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것 또한 그냥 뉴욕타임스 컨퍼런스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너무 확대 해석해서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벽하게 진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 보급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한 그 빠른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한번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퍼스널 세이빙 레이트.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퍼스널 세이빙 레이트인데 미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을 세이빙 레이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미국의 평균적인 저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대한민국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소비 국가예요. 돈 버는 족속 다 돈 씁니다. 그리고 저축률이 7%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이 색깔이 이제 바뀐 부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이 저축률이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작년에 4월, 5월 달 넘어갔을 때 33%까지 치고 나갑니다. 이 저축률이. 그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재정부양책이 있었죠. 돈 줬잖아요. 트럼프가 바이 트럼프 이래가지고 돈 봉투에다가 돈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저축률이 이렇게 확 올라갔고요. 지금 재정부양책 또 하나 하원은 통과했어요. 이제 상원 뭐 통과하게 되면 또 저축률이 확 증가하겠죠. 저축률이 증가하는 건 소비에 실물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포스트 코로나가. 그때 이 저축을 해놨던 돈들이 한꺼번에 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복적 소비가 진행되는 거죠. 경제지표, 실물경제, 소비, 서비스 산업 한 번에 이제 살아나겠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미 하원 통과된 내용들 2,14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물론 뭐 이제 최저임금은 통과가 안 됐고 상원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양책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부양책은 통과가 된 거죠.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1,400달러만 150, 160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인 1인당. 이게 이제 또 진행되게 되면 저축률 또 빡 하고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시황을 짧게 정리하면서 나스닥과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제가 2020년 요때 당신들 다음 주에
주식 안 가지고 있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이야기 가지고 끌어올릴지도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연준이 회사채 매입과 관련된 비전통적인 방식의 자구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 3월 23일 날 대한민국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누가 중요했다고요? 무조건 연준 이야기만 집중하면 돼요. 딴 거 들을 필요도 없고요. 연준이 비전통적인 방식을 꺼내 든다? 그러면 시장은 폭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채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요때 나스닥이에요. 또 밀립니다.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때 12,0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 미만까지 이제 밀리는데요. 요때 이제 또 문제가 뭐였어요? 연준이 회사채 매입을 해준다더니 해주는 게 없네. 요게 또 시장에 이제 하락의 원인이 됐죠. 연준이 그냥 립서비스만 하나? 이거예요. 그 연준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성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시장이 무조건 연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내가 채권 매입할 수 있는 그 방식을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게. 지금 있어. 그러니까 또 시장이 딱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시장이 딱 올라가고 지금 현재 조정이 들어온 것도 이런 배경이라는 거죠. 연준이 추구제로 쓰는 거 아니야? 왜 채권이 왜 발작을 해? 그냥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채권 수익률을 그냥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실질 금리를 요것들이 그냥 방치하려고 하네? 시장에서의 또 믿음이 불확실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연준이 이거를 꺼주게 되면 시장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은 방법이 있다고.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아, 연준이 그렇게 중요해?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야지 이 사람아.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대한민국이 왜 매력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왜 지금이 여전히 오프처너티, 기회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제일 강한 세 가지 지수가 있었어요. 대만 가권. 작년 11월 달부터, 이게 11월 달이에요. 11월 달부터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간 대만 가권. TSMC만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지고 진짜 잘해먹네. 부러워요. 삼성이 이것들 제끼는 순간까지는 난 진짜 살아야 됩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제꼈으면 좋겠어. TSMC.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코스피. 작년 11월 달부터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대만 가권과 함께. 많은 우리나라 개인들은 이래요.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개인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뭐 이래요. 뭔 소리야. 대만 가권도 강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시장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작년 11월 달부터 또 무섭게. 지금 어제 반등 나올 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제일 빠르게 돌아서요. 무섭게 치고 나갔어요. 이 세 가지 지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딱 세 글자인데. 세 가지 지수의 공통점 세 글자. 무엇이 똑같을까? 반도체요. 반도체.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으니까 노래도 부르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반도체. 반도체가 공통점입니다. 그럼 반도체가 작년 11월 달부터 왜 쳤을까요?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동차 공장 멈추나 자동차 반도체의 품귀 현상.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 대만 가권이 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치고 대한민국 코스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치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다 이제 하나만 보시는 분들. 이 사람아, 시스템 반도체잖아. 이 사람아, 그거는 자동차 쪽은. 과연 그럴까요? 그것만 있나? 제가 잠시 후에 그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모델 3도 다시 재가동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부족한 탓에 공장을 멈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8% 급락을 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그럼 메모리 반도체도 참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 얘기가 돌고 작년 11월 달부터 그 DDR4예요. 4GB, DDR4 4GB, HGB가 아니라 11월 달부터 요것도 같이 칩니다. D램도, 메모리 반도체도. 이게 왜 치지?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4분기 때 아주 저명하신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D램 가격은요. 10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 외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은요. 2021년도 2분기 때부터 슈퍼사이클로 넘어갈 거예요. 갑자기 쳤어요. 작년 4분기 때. 이게 왜 쳤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쳤을까? 자,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구글의 CEO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트북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깨톡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많은 데이터 센터를 컨스트럭트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CEO예요. 근데 자동차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능가해가지고 재고를 제대로 반도체 쪽에서 구성을 못해가지고 그쪽에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 메모리 반도체도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지? 자동차 시장 전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야 일단 재고 확보해. 지금 또 싸잖아. 빠르게 재고 확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되겠어요? 계속되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작년 4분기가 2021년도 2분기를 예상했던 그 재고를 빠르게 앞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슈퍼사이클을. 오케이. 이해가 되신 거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다 안 좋은데 그 답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도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세요. 안 빠져요. 시장이 좋으면요. 날라가죠, 주도주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인데요. 지금 뭐 시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SK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전혀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아우 좋아라. 참 좋지 않나요? 이 어려운 장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어려운 장에 전혀 뭐 지금 빠지거나 잘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번에 산업통상부에서 이거 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런 좋은 자료를 계속 올려주는데 수출입동량을 이번에 또 발표했거든요. 2월 달. 근데 왜 조회수가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번 이거를 확인할 때마다 아니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개월 연속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 동시 증가는 수출 호황기였던 2017년도와 18년 이후 처음 이렇게 나왔어요. 자, 2월 달 9.5%. 그런데 작년 12월 12.4% 수출 증가율요. 2021년 1월 11.4%. 9.5%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요번 2월 달은요. 조업일수가 작년 대비해서 3일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9.5%는 얘기는요. 이거 10%두 자릿수도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성장분을 보여줬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거. 그럼 여기에 1등 공신이 뭐겠어요? 반도체가 1등 공신이었죠. 근데 재미난 것은 2017년, 1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4개월 연속 총 수출이 증가한 거. 그러면 2017년과 18년도 때 2017년 12월이랑 2018년 3월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왜 대한민국의 수출이 이렇게 좋았던 시절인가요? 자, 떠올려 보게 되면 딱 요 그림이 나옵니다. 반도체 가격이 $8. 여러분들 요즘에 뭐 $4 아저씨 얘기 나오던데
8달러, 우리 8달러. 8달러로 넘어갔어요, 이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진짜 영업이 SK 하이닉스 뭐 50% 넘어가고 삼성전자 50%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지금 D램 DDR4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DDR4 4GB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6달러예요. 엄청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도 이런 수출의 흐름을 보여준다? 기대가 큰 거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옛날처럼 7달러, 8달러 올라가게 되면 수출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참 매력적이지 않아요, 반도체? 참 반도체가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 24시클럽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차트도 다 묻어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묻어나도 차트가 참 이쁘다, 안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골드만삭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 코스피 3,700포인트 간다. 골드만삭스 목표치 상향 조정. 아니 대한민국 반도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가겠습니까? 반도체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들어보니까 반도체, 자유소비재, 2차 전지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 때문에 뭐 반도체 그 멀티플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단어를 보게 되면 반도체랑 소비재, 2차 전지 나왔잖아요. 여기 여전히 주도주란 얘기죠. 참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시장이. 또 하나 이제 제가 반도체랑 2차 전지, 소비재 얘기했는데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등 공급 협력하자. 우방끼리 협력합시다. 중국을 겨냥해야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공급망, 정보 동맹국가 공유하겠다. 그럼 반도체, 배터리. 요번에 이제 중국 업체들 반도체 사업 뛰어들었다가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20조 원 반도체 굴기 얘기 나오던 중국 업체들 하나둘씩 도산되기 시작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산업이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 우방이라는 단어를 섞어내면서 우리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 미중 무역 분쟁으로 트럼프 정권 때는 우리가 정말 큰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어쩌면 해가 아니라 득이 더 많아지는 그런 바이든 정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뭘가 말을 해주죠? 반도체 가격의 급등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 2차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을 제가 이 그림을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요. 2001년 그리고 반도체 가격 그거 아세요? 제가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생했거든요. 위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은 폭등합니다. 자,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넘어갈 때 반도체 가격이 1차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2001년도에요. 요때 뭐가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어요. 9월 달에. 9월 달이니까 9.12 테러죠. 9월 달에 9.12 테러가 있고 나서부터 쫙 올라갑니다. 닷컴 열풍이 버블이 꺼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뭐가 있었다고 9.12 테러까지 겹치고 나서 쫙 올라가요. 그러면 요때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갔죠? 그렇죠. PC 혁명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항상 위기 이후에 기회가 왔어요. 반도체는.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2007년, 8년 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죠. 이때 떨어졌던 건 뭐죠? 그렇죠. 리먼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2009년, 10년 넘어서 폭등을 하죠. 요때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아이폰 3,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3가 출시가 되죠. 아니 그러면 PC에 들어가던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하네? 수요가 또 하나 발생해서 2013년도는 요때는 왜 올라갔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2017, 18년도는 뭐가 또 올라갔어요? 뭐 비트코인이 치고 나갔다 그것도 있겠지만 서버 시장이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너트브 카카오 깨떡 뭐 이런 노란톡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상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대요. 요거 막 하기 시작하니까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해줘야 돼요.
그 플랫폼 업체들은 반도체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17, 18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치고 나가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요. 위기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때처럼 지금. 요만한 혁명이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자동차의 전장. 자율주행.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얼마큼 셀지 이제부터 지켜봐야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으로 구매하는 집 다음에 가장 비싼 게 자동차인데 이게 IT 덩어리로 IT 기술의 집약체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슈퍼사이클이 오겠죠. 그냥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100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습니다. 투자를 멈추겠다고요. 한번 또 보자고요. 자, D램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이에요. 스팟 가격이 파란 색깔입니다. 스팟 가격이 먼저 치기 시작했어요. 컨트랙트 프라이스,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라고 할게요. 스팟 가격은 시장 가격, 소매 가격. 용산에서 파는 반도체. 이거는 이제 구글이 떼가는 도매 가격. 점진적으로 검은 색깔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서버 업체들 2분기 때 대량으로 확보한다. 지금부터 대량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슈퍼사이클이 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티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21년 동안 D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버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근데 지금 서버가 또 하나 이제 교체 주기에 접어들었거든요. 2017, 18년도 이후에 2, 3년마다 교체 주기가 빅사이클이 오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 알게 된 게 뭐예요? 자동차가 없어도 살아요. 어디 바깥에 안 나가도 살아. 근데 이 전화기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그거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여전히 많은 서버를 쓰겠죠.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참 서버 시장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때 D램 가격이 올라갔던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냐?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24시 클럽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때 만들어냈던 기적 같은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니에요. PC에 국한된 업체도 아닙니다. 멀티플을 확대해야 돼요. 골드만삭스의 주장대로. 그러면 곱하기 10배를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10배 해가지고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하는데 곱하기 10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200조 정도 시가총액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100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SK하이닉스를 2배까지 본다고? 저 이용락 2배까지 봅니다. 그렇게까지 바라봐요. 대한민국 반도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난 대형주를 안 해.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요게 이제 옛날 자료긴 한데요. 정공정이에요. 정공정에 많은 장비, 부품, 소재 업체가 있어요. 요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편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에서 제일 좋은 종목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편입을 해야 돼요.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요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좀 짧게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찍 자야 돼요. 피곤합니다. 어제 신생아 아빠잖아요. 애 때문에 잠을 못 자. 자,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도체 말고 좀 포트에 편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저축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려요. 코로나 이후에요. 이 쌓아놨던 돈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엄청난 소비 시즌이 다가오겠지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명품 사겠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포스트 코로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돈 싸들고 돈 안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올해 해외여행도 못 가고 돈 싸들고 그냥 돈 쓰고 싶어서 난릴 겁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제가 과거에 설명드렸다시피 SJ그룹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쳤죠. 칸골. 요즘에 연예인들 많이 사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칸골보다 좋아해요. 한랑 카만스키 또 그 이 회사에서 만든 그 유통하는 브랜드 업체인데 그것도 명품이에요. 요것도 인기가 많아요. 요 SJ그룹 가잖아요. 또 의류 같은 경우 FNF, NBA 관련된 요즘에 뭐 그 어글리 슈즈 이것도 많이 팔리고 디스커버리 그 점퍼 그것도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줘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보복적 소비 관련된 종목들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진드기 들고 가면 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한 방에 날리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힘내시고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제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뭐 2차 전지 쇼티지 당연히 발생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섹터가 정말 많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마지막에 결론 말씀드릴게요. 달러 인덱스예요. 돈의 가치를 연준은 또 미국 재정 당국은 부채가 지금 많은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올라가기를 원할까요? 떨어지기를 원하겠죠. 그게 답이에요. 자, 리먼 사태 이후에 그 80포인트 이하에 있었던 달러 인덱스가 쭉 올라갑니다. 미국의 성장, 미국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쭉 올라오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돈을 더 많이 뿌렸어요. 당연히 얘는 이 달러 인덱스는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져야 됩니까? 지금 90포인트인데요. 요거는 8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져야 돼요. 즉, 현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그 밖에 대체 투자처를 찾는 활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